제1주제 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꾸자의 세미나의 사회를 맡으실 김영기 좋은정책포럼 공동대표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기 대표님은 대통령 자문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시고 현재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로 계십니다. 지금부터 마이크를 김영기 대표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제1주제 성장 패러다임을 바꾸자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조금 발표와 토론 시간을 좀 엄수해 주시기 바라고, 발표는 한 15분 이내로 반드시 해주시고 토론은 반드시 7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 토론은 먼저 한반도 선진화재단 측에서 세 분이네요. 발표를 하시고 두 분 토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좋은정책 포럼 측에서 두 분 발표를 하고 토론하는 그런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발표, 정부 역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김진영 건국대학교 교수님과 박진 KDI 정책대학원 교수님께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소개드리겠습니다. 인사. 발표해 주시죠. 네, 정부 역할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주제는 건국대 김진영 교수와 제가 같이 작성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분담해서 했습니다만 서로 방향성에 대해서는 크게 같이 공감하고 공동 집필한 내용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먼저 정부 역할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이유는 앞으로의 성장 동력이 창의적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서 몇 페이지 넘어가서 표로 이 문제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표는 1980년대부터 미래까지의 잠재 성장률 추이를 그동안 기록 및 전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표의 가장 오른쪽을 보시면 전체 잠재 성장률에서 총 요소 생산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80년대에는 29%였던 것이 지금은 전체의 44% 정도를 총 요소 생산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 요소 생산성이 아닌 것은 노동과 자본을 투입함으로써 성장이 증가하는 분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노동과 자본이 증가해서 생산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이 증가해서 잠재 성장률이 올라가는 것이 몇 퍼센트나 차지하고 있느냐. 2040년이 넘어가면 100%를 차지합니다. 다시 말해 앞으로의 모든 성장은 생산성이 견인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총 요소 생산성은 무엇에 의해 만들어지는가? 그것은 기술 혁신, 효율적인 시장, 법제도의 개선, 또 사회적 의사결정 비용의 축소 등으로 구성이 됩니다. 다시 말해 생산의 방식, 또 의사결정 방식의 혁신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총 요소 생산성을 높이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앞으로 한국 경제가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개별 주체가 창의적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창의적일 동기가 있어야 되겠죠. 이를 위해서는 상벌이 분명한 경쟁적 시장 경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창의를 발현시키는 교육이 필요하겠죠. 두 번째로는 개별 주체가 창의적일 뿐만이 아니라 그 주체들이 모여서 혁신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 참여하는 개별 주체들이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자유로운 논의를 거쳐서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 이르는 비용이 너무 과도해서도 안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의 신뢰 수준이 높아야 합니다. 이는 앞서 이면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한국의 사회적 자본과도 일맥상통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신뢰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소득 격차 해소가 매우 중요한 요소임은
분명한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앞으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크게 5가지로 요약이 되는데요. 1번, 2번은 정부의 힘을 빼는 방향이고 3, 4, 5번은 정부가 더 해야 할 일입니다. 앞으로 정부가 좀 덜 해야 하는 일은 뭐냐? 경제 주체의 자율과 분권을 존중하고 정부는 뒤로 좀 빠져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시장을 앞세우지 정부가 인위적인 개입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 2번은 정부가 좀 앞으로 덜 해야 할 일, 힘을 빼야 할 일이고 3, 4, 5번은 더 해야 할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저는 좀 1번, 2번 덜 해야 할 일에 말씀을 드리고 김준영 교수가 뒤에 3, 4, 5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는 경제 주체의 자율과 분권을 존중하고 있는가? 불행히도 우리는 분권 사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공식적인 룰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내려지기보다는 위로부터 비공식적이고 암묵적인 통제가 작동하고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이것은 대통령과 집권 여당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나고요. 정부와 공기업 간의 관계에서도 나타납니다. 임원추천위원회라고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서 공기업 사장을 뽑게 돼 있지만 그보다는 사전 내정이 결정하는 것은 우리 천하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4대강 사업 정부의 압력으로 되었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압력이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전화 한 통 내지는 암묵적 통제로 그런 모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KT 사장 누가 임명합니까? 정부가 또 재벌들에게 고용을 창출하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만약에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기업들에게 고용을 창출하라고 얘기한다면 얼마나 비웃음을 사겠습니까? 자, 이런 우리나라의 시스템은 힘을 가진 자가 위에서부터 비공식적이고 암묵적인 그 힘을 행사하는 많은 그런 그 과정을 통해서 많은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가장 큰 것은 개별 주체의 창의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이주호 교수님과의 최근 연구를 하나 진행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의하면 OECD 조사인데 우리나라 공직자의 재량과 중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정도가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최하위라고 합니다. 우리는 분권화된 사회가 아닙니다. 위에서 다 결정해서 찍어 누르는 사회입니다.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도 컨트롤타워의 부재를 탓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컨트롤타워의 부재가 아니라 분권화되어 있지 않아 개별 주체가 뭘 할지 몰라 허둥댄 탓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정부가 시장의 효율과 경쟁을 촉진하고 있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민간을 지원하는 소위 지능기능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능기능이 넘쳐나는 국가입니다. 보조금은 2,000개 사업에 58조가 있고요. 정책금융은 GDP의 5%를 상회합니다. 이 5%라고 하는 수치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2만 불 남짓에 있는 나라 중에서 단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GDP가 높아질수록 정책금융의 비중은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정책금융 비중은 1인당 소득 5,000달러 이하에서나 발견되는 정도입니다. 중소기업을 과도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 부처는 거의 모든 부처가 지능 기능을 열심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그 앞장서서 일하는 창구 역할이죠. 따라서 공공기관 이름 중에 지능자가 가장 흔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 지능 기능의 한 사례로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이라는 것도 정부가 만들었습니다. 물론 연구원장은 보건복지부 출신이 같겠죠. 아모레퍼시픽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훨씬 잘 돼 있는 연구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아모레퍼시픽이 운영하는 이 연구 조직과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어느 쪽에 연구 성과에 절박함과 전문성이 담겨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화장품 정도가 아니죠. 떡볶이 연구소까지 정부는 만듭니다. 물론 쌀가공식품협회 팔을 비틀었습니다. 그러나 부산의 떡볶이집이 3대 천왕이라는 프로를 보니까 무를 활용한 무를 잘라서 떡볶이에 넣어서 아주 대단한 맛을 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시장통에 조그만 장인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지 떡볶이 연구소의 결과물은 아니었습니다. 산업은행의 대우조선 지원도 마찬가지 사례고요.
중소기업청이 낸 지원 시책 책자는 목차만 8쪽입니다. 중견기업 8,000개를 육성한다고 지경부는 얘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과연 지경부가 중견기업 육성하는 그런 일을 하는 곳인지 묻고 싶고요. 이런 시혜적 지능 기능은 무차별 지능을 하게 되니까 결국 좀비 기업들이 양산됩니다. 망해야 할 기업들이 망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 저가 입찰로 잘 나가야 할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반면에 선별적으로 지원한다. 그것은 결국 잘못된 판단이거나 아니면 부정부패를 유발할 뿐입니다. 우리나라 금융이 세계 80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도 결국은 정부가 금융을 대신해서 고르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고르기 욕심내는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수업체에게 항만 사용료 감면하는 결정 해양수산부가 내리고 있고요. 교육부가 대학 구조조정을 주도하고 있고요. 중소기업청은 히든 챔피언을 선정해서 100개로 만들겠다 이런 계획까지 발표합니다. 물론 정부가 지원할 건 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업 지원은 창업 초기에 금융기관을 통해서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지원돼야 합니다. 저는 지능 기능은 심지어 시장경제에 대한 위협이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싶습니다. 60, 10년 된 성공했기 때문에 그 추억을 못 벗어나고 있죠. 초등학생 다그쳐서 단기적으로 성적 올릴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깨워서 공부시키고 말 안 들으면 때리고요. 대학생 된 자식을 그렇게 교육시켜서 좋은 학점 받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박사과정에 들어간 학생 자식을 들볶아서 공부시키려고 하는 부모와 똑같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지능 기능이 과도한 이유는 결국 정치권과 정부와 공공기관과 기업이 모두 담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능은 규제보다 더 어렵습니다. 줄이기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규제는 규제 당하는 사람이 없애달라고 하소연을 하는데 지능은 받는 사람이 즐거워하기 때문이죠. 주어서 즐겁고 받아서 즐거운 바로 그것이 지능 기능입니다. 절대 없어지지 않는 불가사리 같은 존재입니다. 네, 이상 줄여야 할 기능을 말씀드렸고요. 더 강화해야 할 기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박진 교수님하고 저하고는 상당한 수준의 동의를 이뤄서 이렇게 나눠서 발표를 하게 됐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제 박진 교수님께서 주로 좀 정부가 참아야 될 거를 말씀해 주셨다면 저는 뭐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느냐 이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보기에 그냥 얼핏 보기에는 경제 성장하고 관계 없는 얘기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이런 문제들이 우리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고 반드시 이뤄야 될 문제고 또 사실은 앞에 많은 기조 강연에서도 나왔던 말씀들하고도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좀 우리가 굉장히 신뢰 수준이 낮았다는 건데 이게 얼핏 들으면 이게 도대체 뭔지 잘 모르시겠지만 사실은 큰 비용을 지금 사회에 끼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주 사소한 얘기는 하지만 가령 이제 제가 어떤 대학에 야간 강의를 가게 됐는데 그 학교에서 저한테 박사학위 원본을 요구했습니다. 다른 학교 교수하고 있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런 제도들이 이제 아주 사소한 예인지 모르지만 우리 사회가 상당히 많은 부분 불신을 갖다가 기반으로 하고 제도를 엮고 있기 때문에 창발성이 저해된다는 말씀 드릴 수 있고요. 과도한 규제도 사실은 낮은 신뢰에서 나온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세계 가치관 조사, 월드 밸류 서베이라고 하는 조사에 따르면은 굉장히 우리의 사적인 네트워크가 강한 반면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경찰이나 사법체계, 의회 같이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낮다는 거고 또 우리가 좀 우려해야 될 거는 낮아지는 추세라는 점입니다. 이거 추세를 역전시키지 않으면 상당히 미래가 어둡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약한 공적 신뢰를 높이는 일련의 계획들이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사적 네트워크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또 투명하게 공적 네트워크로 이전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전 규제가 없어지고 불신을 기반으로 한 사회를 일단 신뢰를 기반으로 한 제도로 바꾸고 그 신뢰를 어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히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제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공적 신뢰를 저하시키는 여러 가지 행태 중에 중요한 것들이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하는 여러 가지 특권적 관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려진 정관 예우나 이런 것들이 원천적으로 폐지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는 뭐 성장이냐 분배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이게 상당히 의미 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불평등이 사실은 성장에 장기적으로는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는 이제 과거에 알려지기로는 세전 분배 상태는 실제로 자료를 보면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세전 분배 상태는 가장 좋은 양호한 편에 속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 피케티 장면 열풍도 있었지만 여러 자료들이 다시 보면서 우리가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실제로 세전 분배 상태가 더 나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발견되고 있고 또 더 중요한 건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시정을 해야 될 건데 물론 정당한 시장의 생산력 차이를 반영하는 그런 차이라 그러면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약 한 달 반 정도의 신문에서 굉장히 많이 알려진 사실인데 대기업의 공장의 정규직 연봉하고 그다음에 2차 협력사까지 내려가면서 거의 5배 수준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는 거를 이게 시장에서 정당하게 생산성을 반영하는 임금 격차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생산성보다는 교섭력의 차이가 임금의 차이 반영돼 있고 이런 교섭력의 차이는 상당 부분 제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제도를 잘 안 바꾸는 기득권 이거와 관계 있는 얘기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시장의 다른 형태의 개입보다도 공정거래 기반을 만들고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는 그런 기능이 더 강화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배 상태가 최초의 분배 상태도 문제지만 우리 다른 선진국들하고 비교하면 재분배가 정도가 상당히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뢰를 높이고 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정부의 분배도 강화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이제 뒤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겠지만 여기에서는 사실은 복지제도가 분명히 증세라는 비용을 수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복지에 투여되는 비용만큼이 세금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이 나갈 수도 있다.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복지제도는 그런 말씀 한번 다시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충분히 강조를 여기서 할 시간은 없지만 누구나 다 동의하실 줄로 압니다. 창의적인 개인이 지금 우리 교육 시스템에서 성공적으로 길러지고 있냐. 여기에 대해서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좀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이거를 교육의 문제로만 다 돌릴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노동시장의 개선 또 인재 선발 관행 이런 것들하고 같이 가야지 지금 현재 교육만 고쳐서는 지금 해결될 수 없는 문제다. 그러니까 해결의 실마리는 노동시장에서 나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정부가 역할을 조정해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박진 교수님 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확대할 기능이 있고 축소할 기능이 있는데 형평성 제고하고 신뢰 구축하고 교육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능에 쓸 에너지를 사실은 교육에 써야 될 것 같고요. 축소할 기능은 과도한 시장 개입이랄지 또 보이지 않는 암묵적 통제 이게 상상 이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여러 규제들 이런 것들이 이제 축소해야 될 텐데 이 축소 부분이 사실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과연 자발적으로 축소할 수 있겠냐? 사실 모든 정부가 정부개혁, 공공개혁을 갖다가 정권 초기에 들고 일어났지만 국민이 만족할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자율적 개혁, 자기가 스스로 개혁하는 거에 한계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개혁은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자율적 개혁을 할 부분은 분명히 있고요. 보다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뭔가 개혁 주도 기관, 개혁 주체 세력이 나서야 된다. 이건 분명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말로는 했지만 실천이 안 됐던 이유도 이런 개혁 세력을 만드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정부하고 국민이 같이 변해야 됩니다. 잠깐 박진 교수님께서 언급하셨지만 우리는 모든 일을 정부가 주도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정부 기관을 만들라고 먼저 요구를 하는데 그거보다는 분권이 제대로 돼서 있는 기관들이 제일을 할 수 있게 되고 국민도 정부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접고 분권화된 세상 속에서 자기의 자율과 책임을 갖다 극대화하는 일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정부와 국민이 함께 변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마키아벨리도 얘기했지만은 개혁이 어려운 이유는 개혁을 반대하는 세력들의 목소리는 크고 잘 보이는 반면 지지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이 지지를 어떻게 끌어낼 것이냐 이게 이제 우리의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 박세일 교수님께서 우리 진보 보수가 우리 머리를 맞대고 대한민국에 나갈 방향을 우리가 고민할 때 정말 우리가 진지하고 진실하다면 한 70% 정도는 일치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만 오늘 이 토론에서는 차이와 함께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도출됐으면 합니다. 그런 점에서 첫 발표에서 경제 주체의 자율과 분권을 강조하시고 정부 역할의 재조정 이 문제가 나중에 이제 진보측 토론에서 어떤 약간의 화답이 있기를 기대하고요. 다만 인상적인 것은 신뢰 사회 구축을 위해서
소득 불평등을 개선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신 이 지점이 이제 진보와 만날 수 있는 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이주호 교수님께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 성장을 위한 인적 자본 및 혁신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성장은 아직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활발하게 논의가 되지 않는 용어인데요. 그렇지만 유럽에서는 굉장히 그 장기적인 관점에서 또 보다 본질적인 구조 개혁을 위해서 스마트 성장을 주요 전략으로 이렇게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성장을 뭐 간단하게 정의를 하면 앞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교육 분야, 또 연구 및 혁신 분야, 또 ICT 디지털 사회 이런 쪽에 좀 집중해서 이 분야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성장의 엔진들입니다. 성장의 엔진을 재점화해서 성장을 계속 이제 유지하자 하는 그런 전략이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큰 시사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저성장의 문제라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더 본질적이고 장기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다 좀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가면서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들을 제가 세 가지 경주라는 개념을 한번 묶어봤는데요. 첫째는 디지털 혁명 시대에는 기계가 인간의 역할을 많이 대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뭐 기술 진보 때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특히 디지털 기술에서는 최근에 미국이나 이런 데서 보는 바와 같이 일자리가 계속 없어집니다. 사실은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고 기계가 발전하면서 사실 자업이 창출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상당히 적어지고 또 글로벌화된 환경 상황에서 개도국으로 일자리가 또 뺏김에 따라 가지고 실제로 일자리의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려면 본질적으로 인간이 기계와의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 인간이 기계에 대체되지 않을 정도의 스마트한 역량을 갖추는 인간을 만들어내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교육과 기술의 경주로 이렇게 비유해 볼 수도 있습니다. 기술은 계속 진보하는데 교육이 바뀌지 않으면 결국은 기계에 대체되는 인간들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교육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기술의 변화를 따라잡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인적 자본 전략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지금 여기 이제 이건 교수님도 나와 계십니다만 한국이 그동안은 추격 전략을 통해서 다른 나라를 따라잡아 왔습니다. 그런데 그 추격 전략이 이제 끝나고 이제 우리도 이제 기술의 프론티어에 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른 나라를 따라잡는 전략이 아니고 우리가 새로운 것을 이제는 만들어내야 되는 전략이고 그렇게 하려면 더더군다나 스마트한 인재 양성이 더욱더 중요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세 가지 경주의 비유를 해보면 우리가 저성장의 문제를 스마트한 인재 양성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고요. 근데 스마트한 인재만 양성해 놓는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스마트한 인재를 활용할 수 있는 조직들이 스마트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스마트한 인재 양성, 또 스마트한 조직 혁신 이렇게 갈 수 있고요. 그걸 이제 그래프로 좀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크게 이제 성장률이 이제 각 국가마다 이렇게 이제 달라지는데 추격 단계가 끝나면은 보통 성장률이 많이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빨간 선을 보면 이제 일본인데요. 뭐 아시다시피 일본이 이제 잃어버린 20년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본질적인 일본의 문제는 추격 단계가 끝난 이후에 새로운 창조적인 어떤 경제적인 그 모델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죠. 정말 그 스마트 성장을 이뤄내지 못한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파란 선은 이제 그 미국인데요. 계속 이제 뭐 3만 불 이후 수준에서도 계속 2% 3%대 성장을 유지하기 때문에 지금 5만 불 수준까지 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기로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성장의 엔진인 인적 자본과 혁신 쪽을 재점화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말 스마트한 전략을 가지지 않으면 제로 성장에 빠질 가능성도 굉장히 많다 하는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도 이렇게 이제
일본에 비해서 훨씬 더 이제 스마트한 성장을 유지해 왔지만 미국에서도 비관론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한 2.5%까지 성장을 하다가 결국 제로 성장으로 빠질 것이다 하는 그 비관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관론의 가장 큰 근거는 이 성장률을 감소시키는 여러 가지 지금 역풍들이 존재한다는 것이고요. 그 역풍들이 사실 미국뿐만 아니고 한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에 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풍을 이렇게 지금 그 표에서 보면 일단 인구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는 뭐 어느 나라보다도 빠른 고령화가 이루어지지만 미국만 해도 고령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도 나왔지만 교육이 그동안 계속 성장의 이제 추가적인 성장 요인으로 이렇게 교육이 확장되면서 그게 이제 성장률의 플러스 요인이 되어 왔었는데 교육의 양적인 팽창이 이제는 한계에 도달했다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좀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만 이제 불평도의 확대가 그러니까 이제 불평도가 확대되면 기본적으로는 하위 99%의 가처분 실질 소득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이런 이제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 국가 부채가 누적되고 모든 이제 부담이 이제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다 고려하면 이런 중요한 역풍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디지털 기술이 가지는 또 일자리 창출에 대한 한계성과 더불어서 결국은 제로 성장으로 빠질 것이다 하는 그런 비관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려면 정말 경제 운영을 스마트하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교육 개혁이 많은 노력을 해왔던 것이 사실이고요. 또 많은 분들이 비판하듯이 또 본질적인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동안 노력했던 교육 개혁을 좀 이렇게 하나의 단어로 정리를 한다면 저는 이제 교육 다양화 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교육 문제를 좀 해소하고 또 더군다나 이제 지나치게 많이 대학에 진학해서 결국은 일자리를 제대로 못 찾는 그런 그를 해소하자 하는 소위 교육 거품의 해소에 많이 좀 역점을 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마이스터고라든지 또 대학 구조 개혁이라든지 이런 식을 통해서 수평적인 교육의 차별화를 강화하는 쪽으로 많은 노력이 있었고요. 또 뭐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서 교원 평가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교장 공모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이런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교육비 부담이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부담을 경감시키는 노력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그래프를 보면 이제 사교육비 부담도 사실 이제 그 증가 추세에서 감소 추세로 바뀌었고요. 무조건 대학에 진학하는 추세도 한풀 꺾였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교육계획에 그쳐서는 안 되고요. 지금 스마트 성장 전략의 핵심이 스마트한 인재를 기르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하면 스마트한 인재를 디지털 시대에 기계에 대치되지 않는 스마트한 인재를 기르느냐 하는 것인데 방법의 핵심은 교실의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실이 바뀌어야 되고요. 앞에서 박세일 교수님도 학생들이 잠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학생들이 그 디지털 시대에 그냥 주입식 교육, 강의식 교육에는 흥미를 잃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 수업으로 수업 방식도 바꿔야 되고 또 학생들의 평가도 사지선다형 평가가 아니고 수행평가 중심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만 결국 문제는 현장의 변화였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 바텀업으로 하는 변화를 저희들이 좀 더 많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컴퓨팅 사고력이라든지 코딩 교육이라든지 디지털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교육 분야가 있습니다. 이런 분야는 훨씬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대학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대학이 그야말로 혁신 생태계의 그 중심지가 되는 쪽으로 대학의 변화를 계속 가속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이제 재밌는 부분인데요. 최근에 이제 학자들이 학생들의 뇌 활동을 측정을 했는데, 수면 동안의 뇌 활동하고 수업 시간의 뇌 활동을 비교를 했는데, 우리 수업 시간의 뇌 활동이 더 수면 시간보다 적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 결과는 한국의 학교 학생들에 대한 결과가 아니고 미국의 학생들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도전은 모든 나라들이 지금 다 함께 지금 도전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그만큼 교실의 변화를 통해서 스마트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국가 간의 중요한 경쟁이고 어느 나라가 이것을 빨리 이루어내느냐가 어떻게 보면 성장의 경쟁에서도 이길 수 있느냐 하는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그 중국의 성장이 무서운데요. 중국이 그 굉장히 위협적인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교육 분야의 발전입니다. 지금 빨간 선을 이렇게 보시면 그 세계 500대 대학에 지금 들어가는 중국, 홍콩을 포함한 중국 대학의 숫자가 2004년에 처음 이게 세계 500대 대학을 발표하기 시작했는데요. 상하이 교통대에서. 그때는 우리나라랑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한 10개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40개 대학 수준으로 지금 육박을 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10개 수준에서 아직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대학 개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 중국이 이렇게 발빠르게 많은 대학들을 500대 대학으로 이렇게 진입시키는 것을 보면 굉장히 위협적이다. 우리가 이 교육 분야의 개혁 노력을 정말 더 가속화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정부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이제 좀 더 앞에서도 나왔지만 이게 그 피상적인 개혁, 정책의 개혁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가버넌스의 개혁까지 가야지 이런 교육이 바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이런 정권마다 이렇게 바뀌는 그 개혁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교육개혁위원회를 설치해서 보다 장기적인 개혁 노력을 해야 되고요. 특히 입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 번의 정권, 한 번의 장관으로는 힘들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서는 사실 지금 많은 부분에서 교육감 선거제도의 문제 때문에 교육감의 리더십이 잘 발휘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선거제도를 개혁한다든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실의 개혁을 위해서는 이제는 교사들에게 좀 더 많은 재량권을 부여하고 교사들의 열정에 호소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넘어가고요. 이제 그러면 스마트한 인재를 길러도 결국은 스마트한 조직이 스마트한 인재를 활용하지 못하면 성장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그 가장 중요한 분야는 사실 그 과학기술 혁신 분야인데요. 우리가 과학기술의 혁신에서도 너무 탑다운식의 상명하달식의 그 혁신을 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학기술과 관련된 새로운 혁신 조직이 필요하고요. 지금 창업이 많이 이야기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창업을 통한 조직이야말로 가장 스마트한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존의 오래된 조직, 뭐 큰 조직보다는 굉장히 그 창업을 통한 혁신적인 조직을 많이 만들어 가자는 것이고요. 앞에서 이제 박진 교수님하고 김지현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가장 근본적인 개혁은 정부 개혁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저는 정부가 앞에서 해야 될 일 안 해야 될 일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부가 이제는 더 이상 정부 사이즈를 가지고 뭐 더 큰 정부가 좋으냐 작은 정부가 좋으냐 그걸 논의할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지나치게 상명하달에 관료적이냐 아니면 수평적으로 민간 분야와 일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정부냐 하는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요. 정부를 민간 부분과 수평적으로 일할 수 있고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는 혁신 조직으로 만들어내는 정부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앞에서 좌우 이런 합의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정부 개혁의 방향에서도 너무 사이즈를 가지고 큰 정부, 작은 정부에 대립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혁신적인 정부를 만드느냐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과학기술의 혁신이 이제는 더 이상 남을 따라잡는 혁신이 아니고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걸 발견하고 이런데 이제 초점이 두어져야 되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남을 모방하는 단계가 아니고 정말 앞서서 나가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려면은 연구개발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연구개발이 고위험 고가치 연구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연구개발은 많은 경우에 사실 고위험 고가치 연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논문 편수는 늘어나고 이 페이턴트 숫자는 늘어나는데 실제로 얼마나 우리가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낼 만큼 지금 고위험 고가치 연구가 활성화되냐 했을 때 굉장히 저는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직을 얘기를 하면요. 미국의 그 달파 같은 경우가 여러분 뭐 요즘 많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만 인터넷부터 시작해서 무인 자동차까지 새로운 이런 새로운 이노베이션 또 새로운 기술의 데몬스트레이션은 거의 다 달파에서 지금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달파 같은 조직을 연구개발 분야에서 가지지 못하느냐. 이제는 우리도 K알파를 도입을 한다든지 또 연구재단이 우리가 있습니다만 미국의 그 NSF에 비해서는 훨씬 더 전문적이지 못하고 자율적이지 못합니다. 출연료도
한 2000년대까지는 뭐 애트리가 CDMA라든지 이런 좋은 기술들을 많이 개발했습니다만 2000년대 이후에 정부 출연연이 새로운 혁신적인 큰 기술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더 이상 탑다운으로 이렇게 쥐어짜서 무슨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과학자들의 창의력이나 또 이 조직의 그 자율성에 좀 기반한 그런 혁신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업 공동체 구축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정부도 굉장히 창업을 많이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창업은 그야말로 좀 공동체 형성을 통해서 돼야 되고 정부의 탑다운적인 방식 가지고 창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수평적으로 수직적인 체제가 아니고 수평적인 협력 관계를 통한 정부의 일하는 방식이 추진될 때 창업이 활성화되지 기존의 정부 일하는 방식대로 창업을 활성화하는 걸 기대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개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부 개혁이야말로 정말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싱가포르에 저는 벤치마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싱가포르이 지금 1인당 6만 불까지 가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저는 굉장히 혁신적인 정부가 뒤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싱가포르의 공무원들은 하나의 부처에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처를 5년, 6년 단위로 이동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소위 우리가 지금 흔히 나오는 관피아 문제도 많이 해결될 겁니다. 정부의 공무원들이 국익을 위해서 봉사하기보다는 소속된 부처에 충성하는 그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요. 상명하달이 일어나는 것이 결국은 계속 선후배 관계 또 보수 관계를 통해 가지고 계속 평생 간에 그런 관계가 지속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처를 수평적으로 협력하는 부처를 만들려면 인사제도부터 훨씬 더 개방해야 되고요. 민간에 개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더군다나 부처 간에 싱가포르처럼 개방적으로 이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최근에 싱가포르 교육장관을 만났었는데요. 산자부 출신 교육부 장관입니다. 또 그 전에 교육부 장관은 중앙은행 총재하시다가 교육부 장관 하다가 지금은 경제부총리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처 간이 이동하면서 이런 부채 이기주의라든가 어떤 특정한 이익을 대변하는 장관이 아니고 국익을 고민하는 장관 또 국익을 고민하는 그 공무원 체제를 만들지 않으면 이런 제가 말씀드린 스마트한 조직을 만들고 스마트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일단 스마트 성장은 정부의 일하는 방식부터 바꾸면서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장관을 역임하신 우리 이주호 교수께서 스마트 성장을 위한 정부의 역할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보수 진보 사이의 담론이 세계나 한국에서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 이런 논쟁이 있었는데 이 논쟁의 지평을 오히려 이제 혁신적인 정부냐 아니냐로 돌리자는 매우 중요한 제안을 하셨다고 생각되고 정부 조직이 이제 스마트한 성장을 위해서는 수직적 명령 조직으로부터 수평적인 그런 협력 조직으로 가자는 점에서 이제 저는 대구에 있고 지방에 있기 때문에 그동안 지방 분권을 많이 주장해 왔습니다만은 이 정부 자체가 지금 지방 분권적으로 개혁돼야 되는 이런 과제를 제시한 거로 생각되면서 진보 측에서도 앞으로 좀 이 문제가 좀 얘기됐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토론하고 발표 토론하려고 했는데 우리 최재천 의원님이 이제 일정 때문에 못 오셔가지고 먼저 진보 쪽 두 분 다 하시고 이건 교수님 좀 이제 강의하시고 서울대에서 오고 계시고 곧 다 오시니까 발표하시고 이제 같이 나중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홍장표 교수님 토론 발표하시겠습니다. 거기 마이크 이게 좋나요? 포인트 이거 위로 예. 위로요? 이쪽으로.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예, 부경대학교 홍장표입니다. 오늘 주제가 성장 패러다임을 바꾸자라는 이제 주제에, 제가 준비한 거는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서, 소득주도 성장을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지속 가능하게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생태계 혁신 과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제기하는 이제 문제는 그 성장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는 성장에 대한 전통적인 인식을
재검토해야 된다라는 데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논점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하나는 기존의 성장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일반적으로 많이 받아들이는 방식은 성장은 성장의 주체, 성장의 동력을 그동안은 기본적으로 기업으로 잡았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업의 투자와 그리고 기업의 수출을 성장의 동력으로 인식하는 그와 같은 생각들. 그 속에서 이제 깔려지는 생각은 한국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업의 성장 동력들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임금 비용이라는 것들은 줄여야 할 그와 같은 내용들로 이해하고 있는, 과연 그러한 인식이 타당한가라는 점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 성장 이야기하면 이제 수출 대기업을 바로 떠올리게 됩니다. 수출 대기업이 성장의 주역이었고 이들의 낙수 효과를 통해서 성장해 왔는데 이것이 오늘날 세계화된 한국 경제 속에서 과연 작동하고 있는 거라는 두 가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인식 전환 그리고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모색하게 된다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득주 성장의 첫 출발점으로서 이제 배경들을 말씀드리면은 먼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국제 기구들에서는 새로운 성장 대안으로서 임금주도 성장이라는 것들을 제시했습니다. 기본적인 포인트라는 것은 이제 세계 경제 불황의 주된 원인 중에 하나로서 총수요 부족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그 속에서 소득 분배 문제에서 지나치게 기업의 몫이 크다라는 점들을 주목하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임금주도 성장은 그 이후에 중국이나 그다음에 미국에서 채택이 되고 있고요. 이제 한국에서도 현 정부 하에서 최경환 부총리께서 2014년 이후부터 소득주도 성장 그리고 가계소득 정제세제를 내오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일부에서 회의적인 견해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금 인상, 근로소득 정대라는 것들이 수출 경쟁력, 그 다음에 기업 투자, 그리고 고용 감소를 유도할 것이다라는 이런 어떤 이제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기존의 성장에 대한 인식을 재검토하자는 것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기존의 한국 경제는 현재 저성장과 한편으로는 정성장과 다른 한편으로는 소득 분배의 악화, 양극화의 두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제 자료들은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분배 악화와 관련돼서 소득 분배 악화와 관련돼서 주목하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분배 측면들이라는 것들이 97년 외환금융위기 이후에 노동소득에 불리하게 그리고 자본소득에 유리한 방향으로 바뀌어왔다는 것들을 그림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원인으로는 두 가지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근로소득의 몫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은 한편으로는 노동생산성 증가율에 비해서 다른 한편으로는 실질임금 증가율이 미치지 못했다라는 점 하나고요. 또 하나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자의 비중이 굉장히 크다는 점들을 감안한다면 자영업자의 소득이 외환금융위기에 지속적으로 횡보를 겪고 있다. 정체 상태에 있다라는 점들이 중요한 원인들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이제 반성을 해야 돼. 그리고 재검토해야 될 점들이 기존의 한국 경제 성장 전략에서 두 가지 점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대기업 위주의 수출 주도 성장, 다른 하나는 부채 주도의 소득이 아닌 부채 주도의 소비 지출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바탕에 있는 수출 주도와 부채 주도는 그 바탕에 동일하게 기업의 몫을, 국민 소득 중에서 기업의 몫을 늘리는 이윤 주도 성장이 바로 그 근거에 있다라는 점들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이윤 주도 성장은 사실상 이제 기업의 몫을 늘리는 일종의 정부의 분배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법인세 인하와 규제 완화를 통해서 기업의 수익성을 높이면 투자가 늘어날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해서 노동 비용을 절감하게 되면 수출을 촉진시킨다라는 점들이 기본적인 인식의 근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들은 사실상 기본적으로 낙수효과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만약 낙수효과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현재와 같이 가계소득이 위축이 돼서 소비가 극단적으로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투자도 떨어지고 내수가 위축해서 저성장이 심화되는 그와 같은 함정에 빠진다라는 점들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왼쪽 그림에서 보듯이 가계소득과 기업소득의 차이는 극단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겠습니다. 한편으로는 기업소득이 IMF 이후에 급증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가계소득이 급강하하면서 민간 소비 증가율이 위축되었습니다. 어제 발표에 따른다면 한국이 OECD 국가 중에서 기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5년 연속 OECD 국가 1위를 차지했다는 보고도 역시 이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그림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가계부채의 증가와 다른 한편으로 기업의 유보금의 증가라는 것들은 극단적으로 한국 경제가 추구해온 성장 전략의 산물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성장과 양극화를 극복하는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의 모습은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고전적인 이야기겠습니다만은 사실 경제학의 기본적인 원리가 되겠습니다만은 거시경제에서 가계소득과 소비의 역할이라는 점들이 새로이 주목을 받아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총수혜를 구성하는 세 항목 중에서 그동안 주목받았던 수출이나 투자보다도 전통적으로 가계 소비가 국민 경제에 미치는 고용 그리고 부가가치 유발과가 대단히 크다는 점에 기본적으로 주목할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일찍이 세계도공황 시절에 케인즈의 경제학을 현 시점에서 다시 떠올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케인즈의 수요주도 성장 모델이라는 것들을 재검토해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시경제학에서 근로소득, 임금이라는 것들은 한편으로는 유효수요로서 수요를 진작시킨다는 측면들을 갖고 있으면서 그 이후에 이제 포스트 케인즈안들이 이제 이후에 추구한 다른 한편으로는 공급 측면에서 노동 생산성과 기술 전보의 촉매제 역할을 한다는 점에 주목한다면 수요주도 성장 모델이라는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소득 분배를 개선하게 되면 한편으로는 소비 투자 증가와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 생산성 증가를 통해서 경제 성장을 이룩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수요체제 성장 모델은 이제 수요주도 성장 모델 하나는 소득 분배가 총수요를 증가시킨다라는 점에 주목하는 점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먼저 수요체제를 이제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면은 소득 분배가 개선이 되면은 국민 경제의 총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고 표에서 보이듯이 한국 역시 그러하다는 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이제 다음으로 생산성 체제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생산성 체제는 이와 같은 총수요 증가가 실질 임금 상승을 경유해서 노동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한편으로는 수요가 증가하면은 가동률이 늘어나서 증가해서 생산성이 늘어나고 다른 한편으로는 실질 임금 증가가 기술 진보를 촉진시켜서 생산성이 늘어난다는 점에 주목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과연 그동안 이제 거시경제의 지표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라는 점을 본다라면은 이제 그림에서 보듯이 한국에서 과거 노동소득 분배율이 IMF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동시에 소비도 정체되었다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투자를 보게 된다면요, 많은 이제 경제학자들이 예상한 것과는 다른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익성이 좋아졌습니다. IMF 이후에 수익성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는 정체되었다. 달리 말한다면 한국 경제에서 총 투자는 수익성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점들이 되겠습니다. 수익성이 아무리 좋아져도 국민 경제의 투자는 늘어나지 않았다는 점들이 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좀 더 근원적으로는 투자는 그럼 무엇에 좌우되느냐? 사실은 총수요에 좌우된다는 점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소득 분배가 이제 개선이 되어서 실질 임금이 상승되면은 수출이 이제 둔화될 것이다 라는 점들이 지목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이 지표들을 계산해 보면은 한국에서는 과거에는 노동소득이 그리고 임금 비용이 상승했을 땐 수출이 감소했지만은 오늘날은 그렇지 않다라는 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경우에는 분배 개선이 이루어지면 총수요가 오히려 늘어난다는 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총수요가 늘어났을 때 그리고 실질임금이 상승해 노동생산성의 관계는 정확하게 이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결과들을 모아서 보면은 표 아래 그림들이 보여주겠습니다. 한국의 경우에 일종의 시뮬레이션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실질 임금이 1%포인트 증가할 경우에 경제 성장률이 0.68%, 노동 생산성이 0.45%, 그리고 고용이 0.2%가 증가한다. 사실은 외환금융위기 오늘날 현 단계 한국 경제에 있어서는 이제 소득 분배가 개선이 되면은 성장에도 기여한다라는 것과 같은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잘 안 먹네. 자, 그렇다면은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그동안 한국 경제에서 대기업 그리고 수출의 낙수 효과에 의존해 왔던 것들, 이들이 이제 얼마나 감소하고 있는 것들을 수출의 낙수 효과의 감소를 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슬라이드는 대기업의 낙수 효과들을 계산한 것이 되겠습니다. 한국의 제조업 수출 대기업 9개 대기업의 낙수 효과를 계산한 결과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쭉 나와 있는데요. 결과만 보시면은요. 대기업의 생산 유발 효과들은 국민경제 전체에서 계산된 마지막에 있는 산업인감 평상표와 커다란 차이를 아주 작게 나타난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고용 유발 효과에서 더욱더 더 극명하게 차이가 나타나는 점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이제 결과들은 어떤 이유냐라고 하면은 다른 이유 중에서 가장 큰 이유가 세계화, 더군다나 대기업, 오늘날 우리 한국의 대기업들의 글로벌화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글로벌화의 영향력 속에서 다음 그림이 보여주듯이 지나가 버렸네요. 한국의 대기업들이 주요 이제 부품이나 소재들을 해외에서 조달하는 그와 같은 이제 글로벌 아웃소싱의 결과들이 국내의 낙수 효과들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요인이다라는 점들을 표와 그림이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계화 속에서 그리고 글로벌화 속에서 적어도 대기업의 낙수 효과가 이렇게 감소하고 있더라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들은 이제 국민 경제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소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그리고 신생기업에 주목할 수가 있고, 이제 다음의 그림들은 대기업에 비해서 중소기업의 생산 고용 유발 효과 그리고 국민 경제의 기여도라는 것들이 대기업과 크게 차이가 난다는 점들을 그림들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불어 기업의 혁신 역량을 따진다 하더라도 총료 생산성으로 측정된 이제 기업의 혁신 역량은 대기업보다는 중기업이나 중견기업이 뛰어나다는 점들을 보여주고 있고, 나아가서 중소기업의 국민경제 기여도 부가가치율이나 노동소득 분배율 그리고 조세 공과 납부율, 심지어는 뒤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이 보여주고 있는 실효 벌인 세율도 대기업보다도 중소기업, 상위 대기업, 10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더 많이 내고 있는 이와 같은 현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점에 이제 주목한다라면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은 이제 대기업 이전에 중소기업에 보다 포인트를 맞추는 그와 같은 인식의 전환, 그리고 더 이상 낙수 효과에 기대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점들, 이런 점들에 주목할 수가 있겠습니다. 관련되는 과제로서, 자, 그렇다면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가장 큰 이제 제약 요인은 다름 아닌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고서는 향후에 이제 국민경제의 건강한 발전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이중적인 이제 격차 구조를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일한 이제 제품을 생산해내는 기업들 사이, 대기업 협력 사이에 나타난 현격한 임금 격차도 역시 그 한 예가 될 것이고요. 노동시장의 이전 구조는 역시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한편으로는 대기업 공공부문에서의 이제 초과 공급 상태와 다른 한편으로 중소기업의 인력난, 구직난은 전형적인 이중 구조를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꼭 주목하고 넘어갈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불균등한 이익 배분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현격한 이익률 격차라는 것들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고, 이것이 중소기업이, 협상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 투자를 위축시키는 그와 같은 중요한 요인으로 잡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소득주 성장,
과연 이제 이 논의에 둘러싸고 일부에서는 소득 성장은 성장을 빗댄 분벌이라고 이제 비판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의 성장에 대한 전통적인 인식에 대한 재전환, 재인식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 자체는 사실은 소득 분배 개선을 통해서 성장을 자극하고 성장을 통해서 소득 분배를 이제 추구하는 그런 선순환을 추구하는 것이다라는 점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소득 성장의 과연 정책 수단이 뭐냐라는 이제 비판들이 있는데 사실은 과연 기업의 자발적인 임금 인상은 가능한가? 사실 기대할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적어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중앙 그리고 지방 정부 그리고 사실상 노사정사의 사회적 합의라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 그와 같은 이제 일종의 사회 하위 모델이라는 것들을 추가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점들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소득 성장과 복지와의 관계는 복지는 2차적으로 이제 시장 내에서의 불평등을 이제 완화시키는 일정한 복지 비용들을 수반하는 것이라면은 소득 성장은 시장 내에서 1차적으로 복지 문제 해결들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면에서 사실 복지 비용의 절감을 지향하는 시장 내에서의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그와 같은 어떤 이제 정책이다라는 점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장표 교수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소득 주도 성장론을 이렇게 주도하고 계십니다.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이 정부의 최경환 장관께서도 사실 초기에 이 소득 주도 성장론을 기초한 최저임금 인상론의 불가피성 인상을 주장하신 바 있는데 오늘 보수 쪽 토론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합니다. 이어서 우리 서울대 이건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15분. 네. 예. 감사합니다. 아침에 수업이 있어서 좀 늦게 왔습니다. 제가 발표하고자 한 주요 요지는 제목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지금 오늘이 아마 큰 그림을 그리는 어떤 자리인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한국의 자본주의 앞의 모습이 저는 우려되는 게 너무 금융자본 중심의 월가식 주주자본주의 쪽으로 가면은 한국이 좀 망하는 게 생각하고 한국의 강진 산업자원 주도의 어떤 스테이크홀더 캐피탈리즘, 그러니까 이해관계 자본주의로 가야 되는 식의 큰 주장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국 자본주의의 진화를 간단히 살펴보면은 80년대 이전까지는 한국이 주로 저임금 주도의 성장을 했는데 80년 중반에 이제 R&D 투자를 혁신 투자를 많이 하면서 그 전에 저비용 주도 추격형에서 혁신 주도 추격형으로 진화를 했고 이를 통해서 중지구 함정을 극복하고 선진국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외환위기 이후에 추격이 정체되는 과정에서 정체돼 있고 과거 동아시아 자본주의하고 영미식 자본주의가 섞인 혼합 자본주의로 이제 체제로 가면서 영미식 자본주의의 특성인 투자보다는 배당을 중시하고 투자를 압박하는 그런 식의 어떤 정책이 들어오면서 성장이 저하되고 이에 따라서 분배도 악화되는 그런 식의 폐해가 점점 나타나고 있고 이거를 조기에 차단하지 않으면은 계속 성장이 떨어지는 그런 식으로 갈 거라는 식으로 이제 제 우려 차원에서 다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그러니까 한국의 자본주의에 영미식 요소가 들어온 것은 바로 외환위기 이후에 외국인 지분율의 상승인데요.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에서 보면은 이 그림만 봐도 외국인 지분율과 우리나라 투자율과는 역관계가 있습니다. 사실 투자 요인이 요새 여러 요인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로 저는 외국인 지분의 상승과 이에 따른 배당 확대 요구가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그림만 봐도 그렇지만은 재무를 하시는 고대 조명현 교수가 한 엄밀한 실적 분석하에서도 보면은 외국인 지분이 높을수록 다른 요인을 통제하고서도 투자율이 낮은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엄밀한 그래서 외국인 지분에 대한 요구가 우리나라의 도투자 성향의 여러 요인 중에서도 한 요인의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전반적으로 요새 PKT가 많이 나오는데 PKT
GDP에서 얘기하는 GDP보다 너무 빠른 민간 자산의 그 증가가 이제 우려되는데 이 비율도 자본주의를 산업자본주의 국가와 금융자본주의로 나누면은 독일이 제일 낮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그 금융자본주의식의 어떤 분배에 대한 폐해가 산업자본주의를 지킬수록 적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상위 1% 소득의 비중도 이 그림에 보듯이 영미식 자본주의일수록 높습니다. 반대로 이제 독일, 프랑스가 덜 영미식 자본주의이고 한국도 이 비율이 급격히 높아진 것이 바로 9.27년 이후에 영미식 자본주의가 도입되면서 특히 주주자본이 등장하면서 높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반면에 현재 최근에 미국 IT 기업들은 차등 기업권제를 도입해가지고 창업주들이 지분이 의결권이 50%가 넘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글 이런 페이스북 같은 기업들 보면은 의결권이 한 주에 10배의 의결권을 주는 주식을 발행해가지고 이것들 다 그 창업자들이 가지면서 통해서 50%가 넘는 막대한 의결권 확보를 통해서 소액주주 요구로부터 자유롭게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지배구조를 정치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미국에서 항상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최초 상장할 때만 차등 의결권을 발행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미국도 다 그렇고 최근에 이코노미스트杂誌에 특집보고가 나왔는데 미국에서 공룡이 부활하고 있다는 특집보고가 나왔습니다. 뭐냐면은 지구상에 멸종한 공룡이 부활하고 있다는 것인데 거기서 공룡은 뭐냐면 기업 집단, 재벌형 집단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글이 공식적으로 8월 10일에 콩그로머릿 집단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한국형으로 한국과 같이 자회사가 많은 다학화된 집단으로 구글이 공식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기술과 인을 다 추구하는 것인데 기술적으로 볼 때 IT 기술이 모든 산업 분야 적용되면서 다학화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가장 적합한 기업 구조가 바로 기업 집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지금 첨단 기업들이 다 지금 한국에서는 오히려 이제 압박해서 없애려고 하는 재벌식 구조를 가고 있습니다. 그 전형적인 모델이 바로 GE, 토마스 에디슨 발명하에 설립한 제너럴 일렉트릭이 GE의 원형인데 그때 에디슨이 집단으로 간 이유가 그 당시는 전기가 모든 사람을 바꿀 거라 생각하고 전기를 각 분야에 응용하면서 다학화된 집단으로 간 것이 GE가 최초가 되는 것이고 그 후에 요새 테슬라 전기차 만드는 앨런 머스크도 다학화 있고 아마존 다 다학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라존이라든가 밀버 같은 미국의 전보주 경제학자들은 미국도 50, 60년대에는 이윤배당보다는 재투자를 의지하는 산업자본 중심 경제였는데 80년대 이후에 금융자본이 득세하면서 단기 이윤, 배당을 추구하는 결과 공장이 해외 이전하고 유탁 생산을 하는 식으로 금융자본주의가 도래했다면서 따라서 현재 어떤 그 성장 감속과 분배악화가 나타났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사업 진출과 기술 융합 이런 새로운 시대 도전함에 따라서 집단형 기업 구조가 다시 지금 미국 자본주의에서 부활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한국의 중요한 시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 자본주의가 저는 외환위기 이후에 한국 자본주의가 산업자본이 영미식 금융자본한테 포획된 거로 봅니다. 다시 말해서 영미식 그 자본이 금융자본이 여한개미라면은 한국 산업자본은 거기 일해주는 일개미로 전 전락했다고 봅니다. 돈 벌어주는 기회로 됐단 말이죠. 그래서 재벌은 외국 자본의 급상승과 오너 가족 지배에 공존하는 이상한 체제를 된장하면서 영미 금융자본의 이윤배당 요구하에서 저투자, 저성장 바이어스 정책됐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미 자본주의에서는 최대의 미덕은 투자가 아니고 이윤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웬만하게 하면 투자는 다 그 주주한테 갈 돈을 CEO가 방만하게 투자한 식으로 하는 것이 하나의 패러다임이 됐어가지고 되도록 투자를 최소화하고 이윤을 많이 내라는 굉장히 어려운 요구를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하청 기업을 압박하거나 또는 해외로 나가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국의 진보학자들은 해외 생산한 공동화의 뿌리가 바로 금융자본에 있다고 봅니다. 금융자본의 요구에 따라서 미국 자본들이 이윤을 높이기 위해서 해외로 나가게 됐다는 얘기죠. 그죠? 한국도 그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자본주의 성장과 분배, 소득 분배 중요한 얘기인데 성장 분배 강의는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실적 분석에 따라 굉장히 다양한 결과가 나오는 상황에서 아마 이제 이 부분은 이제 홍산부에서 발표했는데 좀 넘어가고, 한국에서 소득주 성장이 없었느냐? 90년대가 가장 소득 성장을 전형적으로 한 시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투자도 높고 노동소득 분배도 올라가는 90년대가 한국에 전형적으로 한국이 이미 소득주 성장을 경험했던 시기고, 97년 이후에 소득주 성장이 끝나고 지금 금융자본 특성에 따라서 이윤주 성장으로 넘어갔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한국 자본이 현재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문제 중 하나가 외국인 주주에게 너무 배당과 의결권을 다 해주는 시기는 곤란하고, 너 배당을 받든가 의결권을 받든가 둘 중에 선택하라는 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한국 노선비율 대한보다 좀 높다는 얘기는 넘어가고, 그래서 소득 성장론 저는 취지는 공감하는데 여러 논의가 있지만은 홍 교수가 말씀했지만은 최경환 장관께서 얼마 전에 배당 주셨는데 이건 최악의 방안이고, 차라리 하려면은 효과가 직접적인 환율 절상을 용인하는 식으로, 또는 과도하게 환율을 낮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통화를 낮게 유지하는 이런 식의 바이어스는 좀 없애는 게 더 효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소득 성장의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반면에 이제 개인 소득에 대한, 특히 금융 소득에 대한 과세는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건 피케티 논의도 그렇지만은 낙수 효과가 이미 얘기가 나왔지만은 낙수 효과가 없는 이유가 낙수를 한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세한 재분배 기능이 한국에 제일 덜 됐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그 조세 부담률이 굉장히 낮고, 그다음에 전체 소득 중에서 재분배되는 부분이 가장 낮습니다. 한국이 최저입니다, 최저.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한국이 낙수를 한 적이 없다. 이런 면에서 고전적인 자본주의 재분배 기능부터라도 제대로 하면은 훨씬 낫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도 넘어가고. 그래서 저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뭐냐면 한국의 영미 자본주의가 굳건하게 정착된 시나리오입니다. 이 시나리오를 좀 자세히 읽으면은 어떤 상황이 되는 거냐, 미래에 외국인 중심으로 주분 자본주의가 득세하여서 소외 경영이 분리되고, 과거 오너 패밀리는 이제 경영은 귀찮다, 참여 안 하고 단순히 투자자화해서 배당만 챙기는 금융 자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은 영미식 저투자, 단기 투자 가능이 정착되고, 국제화도 현재같이 자기 공장을 유지한 것이 아니라 애플식으로 팍스콘에 하층을 주는 유탄생산 방식으로 국제화된다는 얘기죠. 그에 따라서 기술이 단절되고 기술 공동화 일어나고, 그래서 자기 공장식 국제화 시절이 고용 창출 효과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장이라도 해외로 가더라도 자기 공장이면은 계속 고용이 창출됩니다. 그런데 미국식으로 자기 공장이 아니라 외국인한테 유탁하는 유탁 공장에는 고용 창출 효과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한국 자본주의는 탈산업화, 금융화, 서비스화를 완성하고, 금융자산 소유의 양극화에 따른 분배의 추가적 악화, 대기업에 대한 외국인 주주 입김 강화로 국적 없는 시장 제한적 글로벌 조달 체계를 강화함에 따라서 과거 국내계 중소기업을 부품 공급자라는 관경 조달 체제가 붕괴되고, 국내 산업 및 고용 효과는 대폭 취소되는 이런 형태로 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한국 자본주의가 이들을 놔두면. 그럼 대안은 뭐냐? 지속 가능한 성장과 분배, 고용이 삼박자 유지되는 이해관계형, 스테이크홀더형 자본주의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이걸 위해서는 의결권과 배당권을 주식 보유기간에 비례하여서 엘리엇 같은 주식을 산 지 일주일 만에 똑같은 주식을 1년 보유한, 10년 보유한 주주하고 주식을 하루에 보유한 주주가 똑같은 의결권을 갖는 것은 비합리적입니다. 실제로 외국에서도 주식 보유기간에 비례해서 의결권을 주는 제도가 이미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등을 통해서 과다한 주분 자본주의를 견제하고 이해관계형 자본주의를 합니다. 이해관계형 자본주의는 기업의 주인은 주주가 아니라 기업이 오래 투자한 경영자본, 그 다음에 기업의 특수한 숙련을 일으킨 장기 근속 노동자, 그 다음에 지역사회의 어떤 커뮤니티, 국가, 이런 지역공동체 다 기업의 중요한 이해관계로서 보팅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및 단기 투기자본 규제 및 과세 강화로 위기 방지형
거시금융체제를 완성해야 된답니다. 따라서 과거 11년에 도입한 요양규제 3종 세트, 그러니까 선물한 표시선 한도라든가 요양건전성 부과, 외국인 채권 투자만큼 부족하고 해외로 국내에서 밖으로 나가는 외환도 통제하기 위해서 재정부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요양거래세라든가 채권거래세 같은 걸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소득주도 성장은 배당 주도가 아니라 투자에 따른 고용 창출과 임금 주도가 정답이고 보다 확실한 방안은 환율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그런 식의 어떤 그걸 좀 이제 벗어나야 된다. 그리고 해외 공장 투자도 좀 소득 관리에서 빼줘야지 위탁 공장은 해외 생산이 아니라 자기가 소유하는 공장형으로도 해외 생산이 되면은 그나마 고용 창출 효과가 지속됩니다. 그다음에 중소대기업 동반국자로서 중소기업 국제를 유도해서 혁신력을 제고해야지 현재와 같이 국내시장 안주형, 보호형 중소기업 정책은 지속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요약하면은 산업자본은 성장의 지역으로 보고 단기 투기자본은 세세 원초로 받는다. 그래서 한국의 지금 저는 좀 야권적에서 왜 이런 금융자본을 중요한 세수 원천을 안 보고 여기 덜 신경 쓰는지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영국이 자본주의 선진국인데 좋은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이미 피케트가 분석했듯이 영국이 자본주의는 불평등 심화하는 어떤 고질병을 갖고 있고 특히 한국은 이대로 나가서는 미국보다는 영국식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영국이 더 안 좋은 형인데 미국보다. 근데 미국은 그나마 금융산업, 교육, 국방이라는 3대 추기에 불가능한 난공불허의 산업을 갖고 있고 그런 IT 기업들은 차동업계를 줘가지고 역동적인 벤처 자본과 창업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그동안 매우 유연한 노동시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용 창출이 좋은데 이런 점에서 한국은 잘못하면 미국과 달리 성장 원천이 취약한 상태가 해서 주력 대기업 부분마저 주부 자본주의에 들어서면은 성장이 정체되고 이에 따라 분배 악화되는 최악의 상황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상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진보적 경제정책의 담론 중에 앞에서 우리 홍장표 교수 발표한 소득주도 성장 논문과 함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론에 기초해서 한국 경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이건 교수님은 동아시아 발전 모델에 대한 좀 권위 있는 연구를 갖고 계신데요. 재벌 체제 그 자체의 문제보다도 월과에 포획된 재벌을 문제시하고 재벌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수용해서 가야 된다는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신데 여기에 이제 진보에서 좀 논쟁이 있습니다. 어떻든 이건 교수의 포지션은 대체로 저희 좋은 정책 포럼의 포지션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네 분의 토론자를 모셨는데 정계 국회의원님과 또 학계 우리 교수님들 이제 네 분 모셨습니다. 순서대로 먼저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님께서 7분 이내로 시간 엄수 바랍니다. 보내주시겠습니다. 예, 저는 지역구가 경기도 성남 분당입니다. 오늘 이렇게 네 분의 발제 잘 들었고요. 오늘 굉장히 재밌는 게 오늘 발제하신 이주호 교수님, 이근 교수님, 홍장표 교수님 다 제 대학 동기입니다. 예, 옛날에 대학 다닐 때 아무것도 모를 때 막걸리 마시면서 개똥 철학을 얘기했던 친구들인데 오늘 이 국가의 엄청난 이 비전을 얘기를 같이 하려니까 한편으로는 뿌듯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런 얘기 해도 되는가 싶기도 하고 좀 이렇게 기분이 묘합니다. 저도 교수 출신인데요. 좀 들어와가지고 좀 있다 보니까 오늘 얘기가 다 생소하고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 발표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은평하기보다는 제가 정치권에 들어와서 좀 더 생각하게 된 거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역구 다니면서 장사하시는 분들 만나면 경제가 좀 어떻습니까? 이렇게 여쭤봅니다. 그러면 제가 이번에 설에 다녀보니까 조금 좋아졌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렇게 여쭤보지만 한편으로는 이 경제가 좀 나아져야 되는데 요 정도 수준의 고민이면 참 좋겠는데 우리 경제가 정말 희망이 있는가? 제 아들이 이제
막 취직을 했습니다. 1년 동안 인턴을 하다 막 취직을 했는데 이 친구가 계속 대한민국에서 이 잡을 갖고 살 수 있을까? 제 아들이지만 좀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건 여러분도 다 생각이 들 거고요. 그래서 단기적인 금융위기면 도리어 극복하면 괜찮은데 이 잃어버린 20년이 될까봐 걱정을 많이 하고 과연 성장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개개인으로는 나한테도 기회가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여러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저는 정치권에서 보수와 진보가 조금 생각을 달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서로 공통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싶은데요. 먼저 저희 보수 진영에서 좀 생각해야 될 게 경제 민주화의 중요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제 활성화, 경제 민주화는 배치되는 개념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조금 더 우리 보수진영에서 확산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노동경제학을 전공해서 이 고용 변동을 보면요. 성장을 하면 고용이 잘 안 늡니다. 근데 경기가 후퇴를 하면 고용이 줍니다. 그러니까 한 변동이 비대칭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성장이 수출 대기업에 집중되고 경기 침체가 오면 그 타격은 내수기업과 그 다음에 자영업자들한테 이렇게 바로 오기 때문에 이쪽에 고용 탄력성이 큰 쪽에서 그 피해를 입는 거죠. 고용 탄력성이 적은 곳에서는 효과는 안 나타나고 그런 거를 이렇게 데이터로 보면서 제가 그 정치권에 들어오기 전에 교수할 때 양극화 문제 해결 없이는 일자리도 없다라는 컬럼을 제가 언론사에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 뭔가 성장을 위해서는 창조경제라는 지금 박근혜 정부의 어떤 방향, 거기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캐치업 이코노미를 벗어나서 가야 되는 그런 단계고 여러분도 그 필요성은 다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창조경제가 어떻게 가능한가 했을 때 저는 생태계를 구축하지 않으면 창조경제에 성공할 수 없다고 보는 거죠. 그것이 어떤 이런 광역별로 센터를 세우고 이런 수준을 훨씬 벗어나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현 정부에서 반드시 해야 되고 어쩌면 그 성과는 현 정부에서 볼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되는. 얼마 전에 재벌 대기업의 굉장히 핵심 임원입니다. 그 임원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정치권에서 정부에서 자기네들 발목을 안 잡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자기네도 혼자서 잘 얼마든지 날아다닐 수 있을 것 같았다. 지금은 솔직히 고백하건대 우리 혼자 힘으로 못한다. 우리는 혁신할 능력이 없다. 라고 합니다. 혁신은 진짜 젊고 작고 진짜 창의성이 있는 몇몇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것이 기존의 재벌 대기업이 갖고 있는 생산 능력과 그 다음에 글로벌 네트워크가 결합될 때 저는 그 진짜 우리나라의 창조 경제가 완성된다고 보는데 그 작은 기업들이 혁신을 할 수 있게끔 안 돼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생태계를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왜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느냐. 여러분 히트 상품 만들어도 홈쇼핑과 그 다음에 대형마트의 갑질 때문에 얼마나 많은 히트 상품이 소리도 없이 사라졌는지 아십니까? 두 번째, 그 재벌 대기업 임원이 스스로 고백하건대 예전에 괜찮았던 기업의 혁신을 우리는 헐값에 후려쳤었다. 그 생태계를 망친데 우리도 책임이 있다. 라는 얘기를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고요. 저는 반면에 그 두 가지 점에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는 점, 또 일자리 문제 성장을 위해서 저는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린 거고, 동시에 진보에서는 저는
무상복지와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조금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국가가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건 올드 패러다임이라는 거 다 압니다. 시장한테 맡겨두면 보수 쪽에서 시장만 얘기하면 그것 자체가 올드하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는 무상복지 프레임이 재정 적자 관리를 앞으로도 잘 해나가야 되는 우리 현실에서 다시 한번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최소한 지금보다 더 확대돼서는 아니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진보도 그 부분을 인정을 해줬으면 싶습니다. 재정적자 관리 수준이 요 정도 됐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단기적 금융위기도 극복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더 심해지면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개혁, 아까 박세일 선생님이 말씀한 국가 대개조나 통일에 대한 대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어떤 것도 우리가 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재정에 대한 고려를 조금 더 진지하게 해줘야 되고, 배분을 잘하면 성장의 문제는 자동 해결된다. 그거는 저는 소비 진작에는 도움이 된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거기까지는 저는 인정하기는 좀 어렵고, 이 얘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성장 비전에 대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면 된다라고 마침표를 찍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존경하는 심상정이라는 정치인이 정의당 소속이면서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국회 특위를 만들자고 하셨습니다. 이건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국가가 앞으로 미래 성장에 대해서 어떤 논의를 해야 되는가에 있어서 정치권이 진영을 떠나서 얘기를 해야 되고, 가장 자유시장 경제에 가까운 미국도 지금 국가 R&D가 AI와 드론 쪽에 엄청나게 투자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비전을 과연 있는가라는 점에서 저는 문제가 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더 있는데 이 정도에서 마쳐야겠는데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정치권은 지금의 자잘한 거 싸우는 것보다 그레이트 빅딜, 박 선생님 말씀하신 것에 노력할 테니까 학계에서는 조금 더 구름 잡는 소리보다는 좀 더 현실에 가까운 얘기를 해서 대안까지 만들어서 토론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건재반 그 논의도 가능하겠습니다. 그죠? 창조경제 실현 방식, 우리 홍장표 교수님 문제의식과 비슷한 점이 있지만 또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비판적인데 나중에 반응을 다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최재천 우리 의원님 토론에 있겠습니다. 예, 제가 정치적으로 구색 맞추어온 줄 잘 압니다. 그래서 전 전문가도 못 되고요.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성장 패러다임 문제였고 나라의 문제였기 때문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자면, 나라나 정부나 정치가 결국은 현존의 문제, 사람을 살아가는 문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 조금 더 멋지게 표현하자면 시민의 기본권 보장일 텐데요. 그런 관점에서 일단 분석의 틀을 여러분 잘 아시는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그 공제자 MIT 테런 에스모글루 표현을 그대로 빌어보자면, 포용적 경제제도와 이제 포용적 정치제도가 핵심이 될 겁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 지금 가장 전 세계적으로 통행되는, 특히 보수 쪽에서 이 모델을 가지고 대체적으로 설명들을 하고 있고, 이래야만이 지속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이를테면 다보스 포럼이나 IMF나 이코노미스트 잡지나 이런 데도 대체적으로 지금 포용적 성장을 늘 이야기하고 있고, OECD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최근의 세계적인 트렌드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여론조사를 던질 때 당신 뭐가 가장 불안하냐 그러면 선진국일수록 지금 똑같이 나오는 게 경제적 불평등입니다. 사회적 양극화입니다. 그걸 가장 이제 불평등, 양극화, 이게 가장 불안하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가능한 자본주의 사회, 시장, 국가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포용적 성장을 지금 특히 보수 담론으로 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최근 교황의 메시지가 주는 울림이나 미국 대선의 흐름이나 영국 노동당의 변화나, 그다음에 미국의 최저임금제가 갈수록 활성화되는 일이나, 독일에서 연정을 통해서 최저임금제를 받아들이는 트렌드나, 그다음에 영국은 생활임금제까지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흐름들을 볼 때 우리도 좀 더 포용적 경제, 포용적 정치, 포용적 성장이라는 그런 트렌드에 대해서 예민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그런 분석 틀을 가지고 논문을 발표해 주신 걸 쭉 읽었을 때, 일단 김진영 교수하고 박진 교수님은 정부 역할이 중요하지만 낡은 개입 방식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말씀하셨고, 이주호 장관님은 스마트 성장의 핵심인 인적 자원 육성과 핵심 경제를 위해서 교육을 포함해서 얼마나 많은 제도를 지금 수술해야 하는지 그 시급성을 강조하신 것 같고, 홍장표 교수님은 포용적 경제를 위해서 분수효과, 그리고 반독점적 다원적 산업 생태계 조건은 무엇이고 우리 과제가 뭔지, 그리고 이근 교수님은 포용적 경제를 위해서 1차 분배 양상과 기업의 의사결정 방식은 어떻게 하는지를 쭉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모든 분야에서 빠지지 않는 핵심은 정치와 정책인데, 두 가지만 지적합니다. 첫째는 정부 개입 방식에 대한 논의는 다 대충 이해를 할 수 있고 그 차이점을 좁힐 수 있겠지만, 문제는 어떻게 쓸지, 어디에 쓸지에 앞서서 어떻게 확보할지, 그 가장 중요한 게 수입의 배분과 지출의 배분일 텐데, 그리고 수입과 지출의 효율성, 균형성의 문제인데, 어떤 방식으로 개입에 앞서서 재원과 방향을 만들지에 대한 논의가 좀 더 신중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역시 정치적 리더십의 문제일 겁니다. 방금 이종훈 선배님 말씀 잘 주셨는데, 실상 정치적 차이 별로 크지 않습니다. 전 최장직 교수 말씀 자주 인용하는데, 한국에서 양대 정당의 차이는 지역적 기반과 남북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 차이에 불과해, 이런 식으로 늘 힐난하시잖아요. 전 그거 동의합니다, 사실은. 여야에 따라서 공수교대가 되는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실상 사회경제적 정책 차이는 거의 전 큰 차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차이를 사회적 통합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별것도 아닌 차이가 정치적으로 과장되거나 확장되었을 때 이걸 어떻게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내적 통합을 이루어내고 동화적 통합을 통해서 정치적 아젠다로 만들어내고 실천해내는 정치적 지도자의 리더십, 능력, 저는 이 문제가 더 위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세일 교수님께서 전략적 대타협이다 이런 말씀 주셨고, 학자들 분들께서 사회적 타협 이런 말씀 많이들 쓰십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정치적 리더십의 확보, 지속 가능한 한국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쪽에 좀 더 초점이 맞춰지고 한국 사회가 그런 쪽으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희망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여야 간의 차이가 사실 우리 물론 여야는 이제 조금 더 강한 진보를 제외한 여야겠지만은 큰 차이 없다. 그 점에서 이제 정치적 리더십의 문제가 지금 아주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학계 두 분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강성진 고려대학 교수님 토론이겠습니다. 예, 저도 이제 4개 논문을 이제 오기 전 봤는데요. 저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4가지 논문이 전부 대부분이 이제 시장의 역할, 정부의 역할, 그 다음에 정부의 앞으로의 역할, 이런 부분들이 주로인 것 같고요. 이제 자본주의, 아까 이건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자본주의의 모순, 불은 말씀하셨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의 아직 복지정책 성장과 분배 말씀 많이 하셨지만, 저는 그게 상당히 무의미한 토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25,000불 넘어가는 국가에서 성장이냐 분배냐를 논한다라는 거는, 지금 과거 우리가 개발도상국형일 때 성장 때문에 불균형 발전하는 과정에서 분배 문제를 논할 때는 정부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부가 돈이 없었기 때문에요. 근데 지금은 충분히 정부가 여력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랬을 경우에 저는 분배 정책도 두 가지로 가능한데, 하나는 고소득층을 내리는 분배 정책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이제 저소득층의 소득을 올리는 방법이 있죠. 근데 저는 여기에 프로푸어 그로스라는 개념을 이제 발전론에서 많이 씁니다만은, 저소득층의 소득을 올리는 재분배 정책이죠. 정부의 재분배 정책과 성장이 돼야 된다. 그게 이제 그러니까 소득 분배와 성장 간의 논쟁이 아니라 소득 분배와 성장, 그 더 나아갔을 때
빈곤층, 절대 빈곤층을 줄이는 정책으로 가야 된다. 이게 지난 제가 2012년 옛날입니다만은 우리나라 통계청 데이터 가지고 원 데이터 가지고 했던 부분인데 왼쪽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우리나라의 상대적 빈곤층.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빈곤층을 우리나라에서 상대적 빈곤층을 많이 하는데 사실 소득 분배와 이제 같은 패턴을 보여줍니다. 이제 그다음에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지금 절대 빈곤입니다. 절대 빈곤층이 이제 최저생계비 이하의 계층인데 97년 외환 위기 때까지는 급속도로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오른쪽 그래프를 그다음에 이제 외환 위기 때 올라가고 있고요. 오른쪽이 지금 소득 분배인데 소득과 우리가 이제 삶의 질을 얘기할 때는 소득보다는 지출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경제발전론에서 보면은 소득보다는 이제 지출에 의한 그 분배를 많이 얘기하는데요. 그 지출의 분배가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패턴을 보여줍니다. 80년대 이후부터요. 바로 그렇지만은 소득에 의한 분배는 90년대 중반까지 개선되다가 악화되는 형태를 보입니다. 즉 결국 그렇게 얘기하면은 소득 분배든 양극화든 간에 상대성 개념은 고도 성장기에 좋아졌고 성장기가 떨어졌을 때 악화된다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그러니까 상대적 개념은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패턴을 보여주는 게 우리나라의 패턴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나아갈 방을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도 계속 제 산업정책 얘기 말씀 나왔지만은 산업정책의 역할이 뭐였느냐. 우리나라의 불균형 발전을 했을 때 불균형 발전을 통한 경제 성장, 즉 폐쇄 경제 모델입니다. 그러나 지금 개방형 모델에서는 산업정책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WTO라든가 이제 국가적 압력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다면은 복지정책도 있었죠. 그럼 산업정책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냐. 지금의 정부가 하고 있는 복지정책의 목적이 양극화 해소라, 즉 소득 분배 해소라 그랬으면 과연 그런 역할을 했느냐. 하나만 예를 들을게요. 산업정책 부분에 보면 국제통화 IMF가 이제 몇 년 전에 20몇 개국을 대상으로 화석연료 보조금이 복지 효과에 대한 글을 쓴 걸 있습니다. 그게 보시면은 화석연료 보조금이 우리나라 전기요금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가격 이런 게 원가 이하로 우리가 지원을 해주잖아요. 산업 부분엔 당연히 도움이 되겠지만 과연 그게 친서민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보시면은 상위 20% 전체 화석연료 보조금을 통한 전체 이득의 상위 20%가 전체 이득의 43%를 가져갔습니다. 그렇다면 하위 20%는 얼마를 가져갔느냐? 전체 이득의 7%를 가져갔습니다. 즉 에너지 복지라는 개념으로 쓰기지만은 그 정책이 과연 산업정책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것이 친서민 정책과는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얘기죠. 즉 소득 분배에는 도움이 안 됐다는 정책이죠. 그다음에 복지정책을 보면은 복지정책도 목적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소득 재분배를 개선하는 그 재분배 정책이 있을 수 있고 보편적인 삶의 질을 개선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똑같은 혜택을 준다는 개념이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분배 정책 차원의 재분배 정책 차원의 복지정책이라 그런다면은 지금의 보편적 복지라든가 기초노령연금의 70%에서 30% 더 준다라는 부분은 전형적인 부자들한테 가는 정책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의 과거에 갖고 있는 빈곤한 계층들이 이미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따라서 재분배가 목적이었으면 상위 70% 줄 돈을 차라리 하위 70%를 주는 것이 양극화 분배 해소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는 얘기죠.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복지정책의 목적이 재분배 목적이 아니라 보편적인 목적, 즉 다 모든 국민에게 똑같은 혜택을 주겠다는 목적이면 그것이 맞는 얘기지만은 만약에 성장과 분배를 논하면서 분배 개선을 위해서 보편적 복지와는 맞는 목적과 수단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소득주도론 개념인데 저도 할 얘기는 많은데 간단히 저희들이 이제 좀 잘 안 보이시나 모르겠는데요. 가장 간단한 우리가 전통적인 총수요 관리 정책을 보자 이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경제 언론 교과서에 나온 걸 좀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근데 저는 이게 소득주도론 성장론이 학자들께서 하시는 건 저는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ILO에서 얘기하는 임금주도론 성장 이런 부분들이 시스템적으로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정부가 그 얘기를 한다는 건 너무 무책임하다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케인즈의 총수요 관리 정책을 보시면은 제일 정부가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합니다. 조세라든가 정부 지출 이거를 원샷 게임으로 완샷으로 그거를 늘리거나 낮추거나 했을 때 소비나 투자를 늘려가지고 정부 지출을 늘려서 소비 지출을 늘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균형이 되면 분배 국민 소득 총지출 총생산이 같아지는 이런 승수 효과와 낙수 효과를 같이 한 거죠. 사실은 케인즈 거시 모형에는 낙수 효과까지는 고려하지는 않았죠. 분배까지는 고려하지 않은 형태의 가장 전형적인 정부의 역할입니다. 근데 소득주도론은 이 그림을 그대로 대입을 하면은
소득주들은 중간에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분배국민소득, 이거 생산은 우리가 이제 불경기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생산이 그대로 있다고 보면은요, 생산은 충분히 된다는 가정하에서 본다면은, 즉 분배국민소득을 건드려가지고 다시 소비, 결국은 같은 메커니즘이죠. 즉 케인즈형 모형에서 제일 왼쪽에 총수요 그거를 빼고 그 메커니즘 그대로 이용하는 그런 메커니즘 정책인 거죠. 즉 승수 효과와 낙수 효과를 그대로 이제 인용한 상태에서 어느 시점으로 정부가 들어가야 되느냐는 부분인데, 케인즈형의 총수요 관리 정책은 정부가 핸들링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수단을 가지고 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에 분배국민소득이라든가 이 지출을 먼저 건드린다는 거는 시장에선 건드릴 수 있지만 과연 정부가, 아까 이건 교수님도 최악의 정책이라고 이야기하셨지만 정부가 건드릴 수 있는 정책이냐는 얘기죠. 그 부분을 보시면은 여기에 홍 교수님 발표하신 것 중에 이제 하나를 띄워보면은 노동 친화적 분배, 그건 최저임금 인상, 노동조합 강화, 실업급여 인상, 복지 지출 확대 이런 부분을 보자 이거죠. 최저임금 인상은 정부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정부가 했을 때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게 지금 우리나라 총 근로자의 14% 정도 됩니다. 그리고 소득 탄력성이 가장 낮은 계층이에요. 그래서 마이크로적으로 소비가 늘어나겠지만 과연 경제 성장을 견인할 정도로 커다란 소득 증대를 늘려주는 탄력성이 있는 계층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하는 거 제가 누구도 반대할 사람이 없지만 그것이 성장을 주도할 수 있겠느냐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노동조합을 강화시켰을 때 과연 그것이 임금 인상으로 연결돼서 소득 인상, 경제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느냐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임금을 인상한다 그러면은 지난 8월 달에 이제 7, 8월이죠. 일본이 임금 인상, 일본이 대기업 중심으로 임금 인상이 됐어요. 그 임금 인상된 기업들은 아베 정부의 환율 정책, 즉 총수요 관리 정책에 의해서 경제 성장에 의해서 기업의 매출과 이익이 올라가면서 얀도진 내생적으로 일어난 현상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일본의 중소기업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었느냐 없었다는 얘기예요. 좀 더 두고는 봐야 되겠지만은요. 결국은 아베 정부의 세 개의 화살에 의한 정책의 영향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그런 부분이,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그렇다면 임금을 건드려보자. 도대체 누구의 임금을 인상시킬 것이냐. 저는 정부한테 최경환 장관이 할 수 있는 뭐냐, 공무원 월급 10% 인상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 임금 피크제로 임금 하락을 시키는 과정이고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임금 인상을 할 수 있는 기업이 누구냐? 대기업입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임금 올리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삼성자의 하청업자들이 임금 인상 올릴 수 있느냐? 그게 정부가 할 수 있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이론이 틀리다 맞다가 아니라 과연 정부가 정책 방향을 폈을 때, 정부 영향을 봤을 때 과연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냐? 할 수 없는 역할을 강조하다 보면 본연이 자기들이 해야 될 역할을 총수요 관리 정책 효과를 못 얻었단 말이죠. 과야 2, 3년 동안에요. 무책임한 거죠. 자기가 사실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시장에다가 압력을 가해서 하겠다는 얘기는 너무 무책임하다. 그냥 학자 이론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한 거고. 그다음에 아까 이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분배냐 성장 논리는 무의미하다. 우리나라 지금 국민소득 수준에서는 얼마든지 시너지 효과적으로 갈 수 있다. 단 중요한 거는 과연 그 정부의 그 정책이 그런 목적으로 가고 있느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타겟은 최저생계비 전후 밑에 살고 있는 절대 빈곤층이다. 즉 절대 빈곤층의 소득을 인상시키는 성장과 분배 정책이 돼야지 같이 갈 수 있다는 부분이고, 두 번째 소득 주도형은 이제 정부가 무책임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래지향적이라는 차원에서 어젠가요? 조선일보 보다 보니까 날아오른 야통, 날개 꺾인 야신이라는 그 야구 삼성과 이제 한화를 비교하면서 과거의 야신의 스타일은 이제는 끝난 것 같다라는 평론가의 저 동그라미를 보시면은요. 그게 왜냐하면은 이제 야신은 홈런 맞으면 바로 투수로 바꾼답니다. 그렇지만 야통은 안 바꾸고 그 횟수를 좀 더 준답니다. 기회를요. 그래서 그 시대가 앞으로는 이제 그런 야신의 시대는 가고 야통의 삼성 유중일 감독의 야통의 시대가 온 거 아니냐라는 게 저의 이제 마지막 바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 소득 주도 성장에서 정부 역할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셨으니까 나중에 답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재 교수님, 경성대 이재 교수님 마지막 많이 기다렸습니다. 예. 토론 부탁드립니다. 예, 그 토론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요? 우리 경제가 이제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다는 건 다 취직됐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토론에서 제가 보기에는 수요 공급 양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수요 측면에서는 그 내수 부진이 이제 한국 경제 발목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관련해 가지고 소득 주도 성장 그리고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뭐 이런 그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은 그 현재 그 내수 부진의 원인이 되는 소비와 투자를 이제 진작시켜 가지고 수출 주도 성장의 문제점을 대체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대안 제시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시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 측면에서는 약간 그 저기 표기가 좀 옆으로 가 있습니다만은 새로운 성장 동력 그러니까 핵심 그 역량을 이제 구축하는 것이 지금 시급한 과제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총 요소 생산성을 높이는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스마트 성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정부가 이제 어떤 식으로 역할을 줄이면서 새로운 그런 이제 유연한 핵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지 뭐 그런 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제시 같은 걸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제가 뭐 이 내 발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토론할 부분도 있지만은 오늘 토론에서 좀 빠진 부분을 제가 좀 보충하는 식으로 그렇게 뭐 토론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한 가지 그 핵심 역량과 관련돼 가지고 하나의 측면을 제가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그 나라 뭐 여러 가지로 그 핵심의 어떤 통계 지수 면에서는 세계적으로 뭐 상당히 상위권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나 지금도 경제적인 어떤 성과 이런 면에서는 그 제대로 이제 나타나지 않고 있는 그런 한계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제가 그 기업 측면, 그다음에 산업 측면, 지역 측면이라고 하는 세 가지 차원에서 잠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업 차원에서 보자면 우리나라의 그 핵심은 그야말로 그 대기업, 뭐 재벌 대기업이 되겠습니다만은 거의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핵심 활동이나 뭐 핵심 성과 저기 구체적인 자료가 있습니다만은 모두 다 그 대기업 집중도가 이제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높은 거냐면 뭐 그냥 높은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어떤 그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한국의 경우는 이건 오늘 발표자십니다만은 이건 교수님의 그 이전 저서에서 제가 인용한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독일이나 일본 같은 핵심이 그 아주 앞서가는 저런 나라들하고 우리를 비교해 보면 저런 나라들의 그 집중도는 상당히 낮습니다. 상당히 핵심 체계가 분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핵심 체계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아주 소수의 대기업에 완전히 국한돼 가지고 일어나고 있는 뭐 이런 것들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게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 우리가 이거 중요한 문제점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지금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앞으로 이제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핵심 체계의 그 대기업 집중도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어떤 고용 없는 성장 이런 문제를 좀 심화시키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그다음에 좀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민간 부문에 일임해 가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알아서 이제 뭐 어떻게든 그 동반성장 노력을 통해 가지고 핵심 체계를 재구축하라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뭐 대기업 입장도 마찬가지고 뭐 대기업의 왜 핵심에 대해서 중견기업까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런데 뭐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대기업 때문에 핵심을 못하게 되는 그런 이제 측면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뭐 이종원 의원님께서도 저런 부분을 그 언급을 하셨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그 이런 그 소수의 그 대기업이 이제 핵심을 독점하다 보니까 그 성과를 독점하다 보니까 뭐 사실은 그 다른 거 연관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뭐 핵심할 유인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반드시 지적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뭐 새로운 이제 어떤 기업 생태계, 홍장표 교수님께서도 이제 그런 것을 강조했고 이종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그 지금 그 핵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상당히 그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산업 차원입니다. 산업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그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 아시다시피 그 제조업 중심으로 특히 이제 전기전자 쪽에 그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갖고 있는 의미는 뭐 다른 제조업, 다른 산업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서비스 산업, 특히 이제 그 서비스 산업에서 핵심이 그 아주 그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지식 서비스 산업 쪽에 핵심이 상당히 이제 적다는 것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계해 보자면 뭐 핵심의 그 어떤 활동이나 그 성과 면에서 이 양자의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여기 제시해 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제 그 혁신의 그 한국적인 이런 특성이 이 고용에도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전기전자산업은 혁신 투자당 가장 그 고용 창출 효과가 가장 낮은 산업입니다. 그래 반면에 IT 비즈니스라고 불리는 지식 서비스 산업은 고용 창출 효과가 가장 큽니다. 혁신 단위당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적 저고용을 일으키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비교를 통해서 한국의 혁신 체계가 그럼 어느 정도 그 일반적이냐 하는 것을 다시 보자면 여기 그 다른 나라의 그 어떤 예가 있습니다.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이제 서비스 강국의 예가 있고 그 다음에 독일이나 일본 같이 이제 우리나라처럼 제조업 강국 이런 예가 있는데 물론 뭐 서비스 중심인 나라들하고 비교해도 서비스 쪽의 비중이 낮지만 일본이나 그 독일 같은 제조업 한국과 비슷한 경제 체제를 갖고 있는 제조업 중심 국가에 비해서도 우리나라가 훨씬 낮습니다. 서비스 비중이 말이죠. 이런 이제 대단히 그 어떤 집중성, 제조업 집중성 그리고 특정 제조업 분야의 집중 이런 것들이 한국 경제의 핵심 역량에서 상당히 한계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이야기했던 그 내수 중심의 어떤 그 소득 주도 성장 이것하고 관련해서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 이런 것들은 다시 강조하지 않더라도 다 알 수 있는 이야기고 그래서 이 새로운 성장 체제를 마련하려면은 이런 이제 내수 그다음에 서비스 이런 쪽에서 혁신을 그 역량을 키워 나가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그 지역 차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차원에서는 뭐 아시다시피 그 너무나 많이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 투자 같은 거 보면 수도권이 그 전 그 비수도권이랑 합친 것보다 10배가 넘습니다. 이런 식의 대단히 극단적인 이제 편중이 우리나라의 그 혁신 체계에서 또 하나의 그 지역적인 특성인데요. 이게 또 뭐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해서 너무나 이제 그 집중 편중성이 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문제가 앞으로 그럼 보면 시장에 내버려두면 개선될 거냐? 그렇게 개선되지 않는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경우에 이제 그 이런 그 지역 문제에 대해서 흔히 이제 그 중앙정부가 자꾸 나서가지고 지역 문제를 책임지는 그런 경향이 2000년대 이후부터 있고 그에 대한 반대 또 토론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 지방정부가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지역마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모든 문제를 이제 중앙에다 이렇게 이름을 하는데 여기 보다시피 그 지방의 어떤 그 기술 혁신 정책을 누가 주도하느냐 하는 것도 다른 나라와 상당히 대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중앙정부가 지금 26개의 그 정책 유행을 이제 분석한 것인데요. 한국은 모든 정책 유행에서 중앙정부가 주도를 하고 있고요. 어떤 나라는 뭐 공동으로 이렇게 주도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나라는 지방정부, 벨기에 같은 나라,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나라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저런 점에서 대단히 극단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정부가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말이죠. 그런 어떤 혁신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또 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지금 이제 그 계속해서 정부의 역할, 그 다음에 민간의 역할, 뭐 시장의 역할 이런 데 대한 논의가 오늘도 있었는데 지금 단계에서 뭐 정부가 뭐 팔짱을 끼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시장에 맡겨야 된다 이런 논의는 뭐 더 이상 그 하는 사람이 없겠죠. 그래서 정부와 그 민간의 구분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모든 나라에서 별 의미가 없습니다. 모두 그 혁신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해야 되는데요. 대표적인 이제 그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뭐 나라가 뭐 독일이라든가 이런 나라인데요. 여기서는 특별히 그 미국에 대해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미국은 뭐 전통적으로 시장 중심의 나라고 뭐 여기서 그 정부가 뭐 나서서 뭐 일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넌센스인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오바마 정부 이후에 미국이 그 제조업이 뭐 미국이 뭐 서비스 국가에서 제조업을 다시 일으킨다. 이것도 사실 그 시장 논리하고 안 맞는 거죠. 근데 오바마 정부가 그 선진 제조업 육성 정책을 들고 나오죠.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왼쪽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주 간단한 정책입니다. 뭐 아주 간명한 정책을 가지고 오른쪽에 보는 바와 같이 아주 또 그 누구나 그 납득할 수 있는 이제 분명한 성과를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꼭 정부가 뭐 개입해서 안 되고 그다음에 뭐 시장에 또 뭐 어떻게 이런 이야기보다도 아주 그 똑똑한 정부라면 저런 식으로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정부도 말이죠.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염두에 두고 우리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그 오늘 지적이 있었습니다. 비효율적인 개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낭비가 있었느냐. 뭐 이런 측면도 있지만 조금 정부가 좀 효율적인 어떤 개입을 통해 가지고 시장의 모자란 점을 보충하는 이런 측면도 또 강조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 관련해 가지고
아까 이주호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좀 민간 부문하고 핵심에서 좀 차별화되는 말이죠. 그 뭐라 그럴까 좀 정부가 위험 선호적인 그런 부분을 특화해서 이제 핵심 활동을 좀 해 나감으로써 민간 부문을 보좌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은 이제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 뭐 대기업, 그 다음에 그 제조업 일부, 그 다음에 그 수도권 이렇게 완전히 집중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그 다른 쪽으로 확산이 될 때 새로운 성장의 어떤 기반이 마련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어떤 앞으로의 그 성장의 진로라고 하는 것은 중견 중소기업이라든가 서비스 산업이라든가 그다음 비수도권 지역에서 어떻게 이제 핵심을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이 이제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말이죠. 이렇게 하느냐에 달려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 보수 쪽에서 제기된 혁신 문제에 관해서 그 혁신 역량의 지역별 편중, 또 기업별 편중, 산업 편중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일단 공유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한 20분 늦게 출발해서 제가 최대한 운영했습니다만은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오랫동안 앉아주신 청중석에서 딱 한 분만 1분 이내로 질문해 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혹시 안 계십니까? 예, 뭐 양해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발표하신 분들이 1분 이내로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 김진영, 박진 30초씩 하셔야 되겠네요. 네, 저는 오늘 다른 발표자분들 말씀드리면서 공감하는 바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좌우를 논할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이슈를 가지고 증세와 경제민주화, 이거는 보통 좌에서 제기하는 이슈죠. 또 무상복지 이슈, 그리고 규제 완화 등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 축소, 이것은 우에서 논의하는 과제들입니다. 이것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개별적으로 논의할 것이 아니라 패키지로 좀 논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같은 맥락인데 이런 게 행사가 아니라 정례화돼갖고 좀 만나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저도 비슷한 소감입니다만 이제 좌우를 떠나서 사실 그 성장에 대해서 오늘 토론자분들 토론 내용을 보면 굉장히 공통적인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종훈 의원님 그 생태계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생태계에서 가장 저는 지금 빨리 또 강하게 고쳐야 될 부분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희 교수님이 상당히 공감 있는 그 토론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부가 뭐 앞에서 김영기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중앙 집권적인 것도 문제고요. 또 중앙 집권적인 그 개입을 하면서 부처들이 다 이렇게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혁신에 관련돼서 기능만 봐도 미래부 기능이 있고 창조경제혁신센터 기능이 있고 산자부는 또 산업단지 기능이 있고 중소기업청은 보육센터 기능이 있고 사실 또 대학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데 대학은 교육부가 관장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방으로 내려가면 막상 이 정부의 역할이 서로 어떻게 보면 충돌해서 생태계가 제대로 이렇게 발전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요. 저는 좀 깊이 있는 개혁을 지금 이제 우리가 논한다면 정부를 좀 정말 혁신적인 정부로 지금 뭐 요즘 이제 리인벤팅 가버먼트에 대한 경쟁이 상당히 이제 국가적으로 치열한데요. 어느 나라가 정부를 새롭게 재창조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상당히 오늘 공감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이정훈 의원님 말씀하신 거와 관련돼 가지고, 그러니까 생태계 이야기 하셨고 그 다음에 소득수 성장 이야기 하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많이 일치해 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 공통분모가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사실 소득수 성장이 그러니까 일부에서 오해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득 성장은 분배를 통해서 성장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배를 통해서 성장 문제를 자극할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을 만들자라는 것이 키포인트이고요. 이런 키포인트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성장 문제, 그리고 사실 이제 한국 경제 강국의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생태계 문제,
생태계 문제를 어떤 식으로 혁신의 생태계로 만들어 나가느냐. 그쪽이 아마,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들을 담보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좀 생각을 해왔는데, 이정훈 의원님도 뭐 그쪽으로 이야기를 하셔서 뭐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거의 공감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강선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소득 성장, 이론은 옳은데, 과연 정책 수단이 뭐냐. 사실 많이 들은 이야기라서 사실 앞에 정점에서도 사실 이야기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득 성장의 키포인트가 뭘까? 사실 이제 분배 문제가 그러니까 중요하고 그 문제의 해결 속에서 일정한 문제 해결에 그러니까 포인트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은 단순히 임금 인상만 이야기할까 뭐 꼭 그렇게 적게 보실 필요가 있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제 전반적으로 한국 전체 상황에서 여기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들은 분배의 불평등성들이 이제 가져오는 성장의 부정적인 효과들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사실 정책 수단은 좀 더 포괄적일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시장 내에서 그리고 나아가서 뭐 조세 문제까지도 다 포괄하는 그런 문제가 관련돼서 나오고 실제로 이제 오늘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노동시장의 구조개혁 문제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이렇게 뒤쳐져 있었는데 전면적으로 사실 이중적인 노동시장 구조 이 문제들을 이제 혁파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과제인데 그런 부분들이 빠져 있다는 게 좀 아쉽다. 그래서 좀 더 전향적이고 좀 더 이렇게 넓은 의미로서 파악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모택동의 그 모순론에 따라서 모순을 근본 모순과 뭐 주요 모순 나눈다는데 한국 사회에 모순이 많지만은 노자라든가 또는 중소 대기업 간의 모순은 저는 뭐 중요한 모순은 하지만은 근본 모순은 아니고 저는 향후의 가장 근본 모순은 결국 그 민족 산업자본과 어떤 해외 금융자본 간의 어떤 모순을 해하고 이것이 앞으로 한국 자본을 계속 그 올가매까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한국이 근본 처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령 뭐 세금 같은 거라든가 같은 앞으로 그 주요 소득의 원천, 조세 원천도 산업자본보다는 금융소득, 해외 금융자본에 대한 걸 원천 삼고 우리나라가 그 금융 그 3종기를 도입했는데 거기에 추가해서 외환거래소라든가 채권거래 도입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것도 효과를 통일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것 같고 세금면에서도 법인세는 뭐 인상하면은 많이 걸칠 것 같지만은 이 다국적 기업들은 얼마든지 그 이윤을 해외에 남길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세금을 회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보다는 개인소득에 대한 누리성을 강화하고 또는 이런 금융소득을 강화하는 식으로 가는 거 훨씬 더 실효적이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그 차동용격 문제는 현재 재벌한테 필요한 것은 아니고 현재로 벤처기업들한테 필요합니다. 미국의 생태계도 전통적인 대기업과 벤처기업인 반면에 있는데 한국도 그런 식으로 벤처기업 계속 그 공격적으로 과감하게 투자하려면은 차동용격을 줘가지고 벤처 창업자들이 경영권에 걱정 없이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좋은 발표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보수 진보 양측에서 발표와 토론이 있었는데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키워드에 우선 공감이 있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보수 쪽에서 상당 인정했고 진보 쪽에서는 혁신주도 성장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을 어떻게 실현하느냐에 관해서 구체적인 정책 수단 또 그 기대되는 효과에 관해서 좀 이견이 있는 건 특히 정부의 역할에 관해서 우리가 재정립해야 되겠다. 이제 작은 정부, 큰 정부를 넘어서서 혁신적인 정부를 지향하는 그런 키워드. 그리고 동시에 또 공평성을 지향하는 정부. 이 두 가지에서 좀 우리가 앞으로 많은 토론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문제가 새롭게 조명될 필요 있다는 그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건 교수님의 마지막 그 이야기. 지금 한국 경제의 주요, 가장 중요한 모순은 해외 금융자본과 국내 산업자본 간의 모순이라는 점, 그 다음에 이제 대기업 중소기업의 모순의 점, 이게 굉장히 쟁점인데, 다만 오늘 아쉬운 것은 보수 측에서 예컨대 월가식 자본주의, 영미식 자본주의, 이런 주주 자본주의와 다른 패러다임을 보수가 말할 수 있을까? 이 점을 앞으로 다음 토론의 과제로 나놓고 오늘 이 대토론의 제1주제 성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바꾸자. 이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